신혼 이틀째 되던 날 단지 혼수로 해온 자동차에 키를 내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혜진은 스스로를 엘리트라 자부하던 남편에게 무자비한 따귀를 맞았다. 그녀는 울고불고 매달리지 않았다. 그저 경악으로 물든 시댁 식구들을 뒤로 한 채 조용히 친정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뿐이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남편의 부재중 전화가 그녀의 휴대폰을 미친 듯이 울려대기 전까지 말이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애초에 제 것이 아니었음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리라. 절대 자비란 없는 서늘한 청산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회장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의 파편들을 쏟아내며 윤혜진의 시야를 어지럽게 찔러댔다. 아이고, 이게 뉘신가? 우리 도영이네 회사 본부장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대화를 나누던 친척을 획부리치고는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입구 쪽으로 젠걸음을 쳤다. 혜진이 청담동에서 300만 원이나 주고 맞춰준 최고급 맞춤 한복이 그녀의 부산스러운 움직임에 맞춰 바스락바스락 요란한 마찰음을 냈다. 강순자는 상대방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고는 눈가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지도록 웃음을 흘렸다. 우리 도영이가 그 젊은 나이에 대기업 대리를 달기까지 평소에 본부장님께서 많이 걷어주신 덕분이지요. 아유,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워낙 속이 깊어서 말입니다. 결혼할 때는 집안 돈 단 한 푼도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기어이 자기 혼자 힘으로 마포구에 한강뷰 아파트를 떡하니 전세로 어찌 뭡니까? 저기 저 수입 SUV 차도 그래요. 제가 남들 눈치 보이니 적당히 하라고 그토록 말렸건만 결혼하면 마누라 태우고 드라이브 시켜줘야 한다면서 기어코 뽑았지 뭡니까? 아이고, 정말 못 말리는 녀석이라니까요. 혜진은 꽃장식 뒤편에 선 채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생수가 든 유리잔을 만지작거렸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꾸며진 그 새빨간 거짓말들을 들으며 그녀의 시선은 웅성거리는 하객들을 지나 남편 최도영에게 머물렀다. 최도영은 멀지 않은 곳에서 샴페인 잔을 든 채 서 있었다. 몸에 딱 떨어지는 맞춤 정장에 헤어젤을 발라단 한 가닥의 흐트러짐도 없이 넘긴 머리. 어머니의 허풍 섞인 고성방가를 듣고도 그는 제지하기는커녕 오히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그의 입가에는 이른바 성공한 남자의 여유롭고 겸손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주변 친척들과 직장 동료들이 쏟아내는 부러움 가득한 시선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만끽하고 있었다. 마포구에 위치한 그 전망 좋은 고급 아파트도 10억 원을 훌쩍 넘기는 전세 보증금도 심지어 입주 전에 싹 다 뜯어고친 올수리 인테리어 비용까지. 그 모든 것은 혜진의 부모님 계좌에서 일시불로 빠져나간 돈이었다. 최도영은 그 과정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 보탠 적이 없었다. 지하 주차장에 고이 모셔둔 저 SUV 역시 혜진의 아버지가 딸의 이름으로 뽑아준 혼수 차량이었다. 혜진아, 이리 와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최도영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혜진은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저 흠잡을 데 없는 미소를 유지한 채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 깎듯이 인사를 올렸을 뿐이다. 밤이 깊었다. 마포구의 신혼집.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은 양안의 화려한 불빛에 물들어 짙은 금빛으로 일렁였고 강물은 소리 없이 도심을 가로질러 흘렀다. 최도영은 목을 조르던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더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수천만 원짜리 이태리제 천연 가죽 소파 위로 툭 던져버렸다. 구두를 발로 걷어차듯 벗어던진 그는 맨발로 아일랜드 식탁 쪽으로 걸어갔다. 혜진이 방금 전 꽉 채워둔 냉장고 문을 열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더니 뚜껑을 따서 벌컥벌컥 반 병을 비워냈다. 혜진은 바닥에 쪼그려 앉아 오늘 들어온 축의금 장부를 서랍 안에 하나씩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었다. 혜진 앞 최도영이 플라스틱 생수병을 대리석 상판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혜진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피곤해요. 욕조에 따뜻한 물 받아줄게요.
이리 와서 앉아봐. 최도영의 목소리에는 낮에 보여주던 그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한 짧고 강압적인 기운이 서려 있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일랜드 식탁 반대편으로 다가가 바스토를 빼고 앉았다. 최도영은 두 손으로 식탁 상판을 짚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그녀를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오늘 식장에서 당신 사촌언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어머니 붙잡고 신혼집 인테리어 여자 쪽에서 다 한 거냐고 캐묻던데. 그게 말이 돼? 사촌언니는 그냥 걱정돼서 지나가는 말로 물어본 걸 거예요. 다른 뜻은 없었을. 다른 뜻이 없긴 뭐가 없어. 최도영이 거칠게 그녀의 말을 자르며 언성을 확 높였다. 윤혜진, 당신네 집안에서 돈 좀 보탰다고 우리 집 친척들 앞에서 유세라도 떨겠다는 거야. 뭐야? 혜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고 그녀의 손가락이 입고 있던 잠옷 밑단을 꾹 쥐었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오늘 어머님이 사람들 앞에서 집 당신이 해온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나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안 그래요? 그건 당신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지. 최도영이 그녀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내 말 똑똑히 들어. 당신 집안 잘 살고 돈 잘 버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 이제 우리 최 씨 집안으로 시집왔으면 최 씨 집안 사람인 거야. 우리 어머니 평생 뼈 빠지게 고생만 하시면서 친척들 앞에서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사셨어. 이제 겨우 아들놈 하나 출세해서 어깨에 힘 좀 주시겠다는데 당신이 며느리라면 매사 어머니 비위 맞추고 떠받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친척들 앞에서는 당신이 얼마를 버는지 이 집 당신네 돈으로 구했다느니 하는 소리 입 밖에도 꺼내지 마. 언제 어디서든 납작 엎드려서 자세 낮추란 말이야. 알아들어? 그의 눈동자 속에는 지독히도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압도적인 계급 차이를 마주했을 때 알량한 가부장적 권위로 자신의 얄팍한 자격지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발버둥이었다. 혜진은 흥분으로 핏발이 선 그의 두 눈을 가만히 응시했다. 결혼 전 그가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뼛속 깊이 박힌 그의 열등감이 진심으로 안쓰러웠다. 자신이 한 발 물러서 주고 든든한 경제적 지원으로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워준다면 언젠가는 그가 저가시 돋친 위장을 벗어던지고 온전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알았어요. 혜진은 옷자락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을 풀며 마치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나직하게 말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얼른 씻고 와요. 도영은 그녀가 고분고분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잔뜩 굳어있던 안면 근육을 슬그머니 풀었다. 그는 콧방귀를 한 번 뀌고는 몸을 돌려 안방 욕실로 향했다. 이내 거센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혜진은 아일랜드 식탁 앞에 홀로 앉아 그가 물병을 내려놓으며 남긴 몇 방울의 물자국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행주를 가져와 그 자리를 천천히 닦아냈다. 다음 날 아침. 품이 넉넉한 홈웨어 차림의 혜진은 거실 러그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젯밤 미처 다 풀지 못한 자잘한 이삿짐들을 용도별로 상자에 담고 있었다. 최도영은 내일 출근할 때 이불 정장을 찾으러 아침 일찍 근처 세탁소에 나간 참이었다. 띠띠띠띠띠리. 현관 쪽에서 돌연 날카로운 도어록 버튼음이 울렸다. 이어서 경쾌한 금소금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다. 혜진은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손에 쥐고 있던 포장용 테이프가 러그 위로 툭 떨어졌다. 묵직한 방화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 강순자가 시커먼 비닐봉지들이 꽉 들어찬 낡은 캔버스 백을 들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 뒤로는 낡아빠진 운동화를 구겨 신고 입에는 껌을 짝짝 씹어대는 시동생 최도준이 삐딱한 자세로 따라붙었다. 두 사람은 신발장에 가지런히 놓인 실내화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밖에서 흙먼지를 묻히고 다니던 신발을 거실 마루 끝까지 신고 들어와서야 아무렇게나 벗어 던졌다. 어머님. 아침 일찍 어쩐 일이세요? 혜진은 재빨리 현관 쪽으로 다가가며 밝은색 원목 마루 위로 선명하게 찍힌 시커먼 발자국 두 개를 보고는 억지로 솟구치는 화를 억눌렀다. 이놈의 도어록 비밀번호가 뭐 이리 길어. 도영이가 3번이나 불러주고 나서야 겨우 외웠네.
강순자는 혜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맨발로 거실 러그 위를 성큼성큼 밟고 들어와 매서운 눈초리로 집안 구석구석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최도준은 아예 남의 집을 제 집 안방 이냥 여겼다. 수천만 원짜리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유리 소파 테이블 위로 두 다리를 턱하니 올려놓고는 능글맞게 리모컨을 집어들어 텔레비전을 켜댔다. 아이고, 소파 색깔이 뭐 이렇게 칙칙해? 사람 기운 빠지겠으리. 내 조만간 새빨간 꽃무늬 소파 커버 하나 사다가 싹 씌워줘야겠구먼. 강순자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이며 곧장 주방으로 직진했다. 그녀는 양문형 냉장고를 확 열어젖혔다. 이게 다 멋들이야. 강순자는 냉장고 안을 거칠게 뒤적거리며 혜진이 엊그제 정성껏 소분해둔 반찬통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조리대 위로 쾅쾅 쌓아 올렸다. 결혼한 여편 내가 남편 먹일 밑반찬 하나 제 손으로 못 만들어? 싹 다 마트에서 파는 이런 인스턴트 쪼가리들이야? 우리 도영이가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집에 와서 고작 이런 걸 입에 대란 말이냐? 어머님, 그거 유기농 매장에서. 됐고, 강순자는 신경질적으로 손을 내저으며 혜진의 말을 자르더니 들고 온 낡은 캔버스 백을 아일랜드 식탁 위에 툭 던졌다. 그러고는 그 안에서 기름때가 전 시커먼 비닐봉지 몇 개를 끄집어냈다. 이거 내가 직접 담근 겉절이랑 무말랭이다. 얼른 유리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라. 그리고 저 검은 비닐봉지 절대 버리지 마라. 다음에 또 써야 하니까. 코를 찌르는 강렬한 마늘 냄새와 푹 쉬어버린 시큼한 젓갈 냄새가 은은한 시트러스 디퓨저 향이 감돌던 오픈형 주방을 순식간에 집어삼켰다. 혜진은 조용히 다가가 비닐봉지들을 한쪽으로 치우고 행주를 집어들어 얼룩진 식탁 상판을 닦아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강순자는 바스투를 빼고 앉더니 팔짱을 낀 채 턱을 빳빳하게 치켜들었다. 가서 물이나 한 잔 떠와. 그리고 너 그 SUV 차 키 좀 내와라. 상판을 닦던 혜진의 손이 우뚝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차 키요.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최도준이 씹던 껌을 휴지에 뱉어내며 목청을 높였다. 형수님. 저 다음 주에 청담동에서 선자리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무료중형마트 사장 딸이란 말입니다. 설마 제가 거기까지 찌질하게 지하철 타고 가길 바라시는 건 아니죠? 큰형이 그러는데 형수님 그 차 평소에 잘 몰지도 않는다면서요. 제가 며칠만 끌고 가서 가오 좀 잡게 키 좀 내주십시오. 강순자가 곧바로 대리석 상판을 탁탁 두드리며 마치 자신이 맡겨놓은 물건이라도 내놓으라는 듯 당당하게 덧붙였다. 들었지? 상대방 집안 빵빵하단다. 우리 도준이가 그 집 딸내미랑 엮이기만 하면 우리 최씨 집안 팔자가 확 피는 거야. 내 그 차 어차피 지하 주차장에서 먼지만 푹푹 뒤집어 쓰고 있을 텐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얼른 키 가져와. 선자리 잘 풀리면 그때 도로 돌려줄 테니까. 명색이 한 식구인데 쪼잔하게 굴어서 남들 웃음거리 만들지 말고. 혜진은 들고 있던 행주를 싱크대 볼 안으로 툭 던져 넣었다. 몸을 돌려 싱크대를 등지고 선 그녀의 시선이 눈앞에 앉은 시어머니를 차분하게 응시했다. 어머님. 그 차는 안 돼요. 혜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발음 하나하나는 서늘할 정도로 또렷했다. 강순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차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고 제 명의로만 등록되어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1인 한정특약으로 제 이름만 들어가 있고요. 혜진은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만약 도준 도련님이 그 차를 몰고 나갔다가 교통사고라도 내면 모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은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해요. 게다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도 당장 변경하기 번거롭고 남에게 빌려주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최도준이 소파에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혜진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형수님, 지금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합니까? 누가 차 몰고 나가서 사고 칠 거라고 고사라도 지내요? 솔직히 말해서 형수님 속으로 저 무시하는 거죠. 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혜진은 26이나 처먹고도 집구석에서 빈둥거리는 이 한심한 성인 남성을 향해 여전히 온화하지만 바위처럼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정 필요하시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한 대 빌리세요. 렌트비는 제가 내드릴 테니까. 하지만 제 차는 절대 못 빌려줍니다. 야. 윤혜진, 강순자가 손바닥으로 아일랜드 식탁을 콱 내리치자 그 위에 올려진 유리잔들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쨍그랑 소리를 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그녀는 혜진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악을 쓰기 시작했다. 이 독사 같은 기집애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디서 원칙 운운하고 자빠졌어. 내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면 내 물건도 다 우리 집안 물건인 거야. 도준이가 남이냐?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시동생이야. 시동생 기 한 번 살려주겠다고 차 한 번 빌려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내 친정 부모는 며느리 도리를 이딴 식으로 입속 챙기라고 가르치디?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한 번 열렸다. 비닐 덮개가 씌워진 정장을 한 손에 든 최도영이 이마에 땀을 송글송글 맺힌 채 걸어 들어왔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그의 시야에 꽂혔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침 대바람부터 왜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최도영은 현관문 뒤편 행거에 정장을 대충 걸어두고 젠걸음으로 다가왔다. 큰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강순자는 기다렸다는 듯 눈시울을 붉히더니 바스툴에 털썩 주저앉아 허벅지를 팡팡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평생 뼈 빠지게 고생해서 아들놈 하나 번듯하게 키워놨더니 상전도 이런 상전이 따로 없네. 내가 도준이 선자리 채면 좀 살려주려고 좋게 차 한 번만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이 물건이 글쎄 딱 선을 그으면서 법적 책임이 어쩌고저쩌고 따지고 들지 않겠니? 이게 어디 우리를 한 식구로 대하는 태도야? 거지 동냥아치 취급하는 거지. 최도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가 고개를 돌려 혜진을 노려보았다. 혜진은 여전히 싱크대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도영씨, 내가 아까 다 설명했잖아. 내 차는 1인 한정 특약만. 입 다물어. 최도영의 목소리는 바닥으로 뚝 떨어져 있었고 극도로 억눌린 분노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눈물을 쥐어짜고 있는 어머니를 한 번 보고 그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동생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이 집안에서 그토록 필사적으로 구축해온 가부장적 가장의 권위, 수십억짜리 한강뷰 아파트를 제 돈으로 턱턱 해온 성공한 남자의 완벽한 허울이 아내가 거부한 차 키 하나 때문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는 결단코 어머니와 동생 앞에서 자신이 이 집안의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들켜서는 안 되었다. 최도영이 혜진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다. 혜진의 눈앞으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덮쳐왔다. 짝! 소름 끼치도록 파여름이 넓은 거실 공간을 찢어발겼다. 그 엄청난 완력의 혜진의 고개가 오른쪽으로 처참하게 꺾였다. 단정하게 귀 뒤로 넘겨져 있던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려와 그녀의 반쪽 얼굴을 가렸다. 귓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폭발하듯 울려 퍼지며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입안 점막이 치아에 강하게 부딪히며 찢어졌고 뜨뜻미지근하고 비릿한 쇳물이 혀끝을 타고 빠르게 번져나갔다. 윤혜진, 너 위아래도 없어. 최도영이 그녀를 내려다보며 삿대질을 해댔다. 그의 목에는 굵은 핏대가 시퍼렇게 솟아올랐고 흥분한 입에서는 침방울이 튀었다. 감히 우리 어머니 말씀을 거역해? 명색이 한 식구인데 차 한 번 빌려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너 속으로 우리 최씨 집안 우습게 보고 있었지. 친정에서 돈 좀 보태줬다고 우리 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아 훈계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방금 전 허공을 갈랐던 그의 오른손이 아직도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혜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주방에는 숨막힐 듯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오직 최도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씩씩거리며 공간을 채웠다. 옳지, 잘한다. 강순자가 바스툴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들의 폭력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최도영의 곁으로 다가와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시댁 식구들 종노릇이라도 할 생각부터 해야지. 차 한 대를 아까워해? 쯧쯧,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이 모양이야. 도영아, 여자는 초장부터 길을 꺾어놔야 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은 매가 약이지. 안 그러면 나중에 시애미 잡아먹으려고 든다. 냉장고에 삐딱하게 기대선 최도준은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비열한 냉소를 흘렸다. 형수님, 좋게 말할 때 들으셨어야죠. 이제 그 차 억지로라도 내놓으셔야겠습니다. 귓가를 찌르던 이명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혜진은 그들이 내뱉는 소름 끼치는 활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귓바퀴에 새겨 넣었다. 자신의 무한한 포용력으로 남편의 서글픈 열등감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순진에 빠진 환상, 따뜻한 가족이라는 낭만적인 필터가 이 세 사람의 추악한 민낯 앞에서 대형 트럭에 짓밟힌 유리 조각처럼 처참하게 바스러졌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어 올려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찢어진 입가를 가볍게 훔쳐냈다. 손을 거두자 지문 위에 선명하고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다. 그 핏자국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던 혜진의 입술 사이로 돌연 실소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아주 짧고 지독하게 차가우며 오직 흉성으로만 쥐어짜낸 듯한 헛웃음이었다. 그 안에는 어떠한 억울함도 구차한 변명도 심지어 펄펄 끓는 분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서늘할 정도로 완벽한 각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주전자에 물이 끓어넘치듯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렸다. 최도영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그녀의 냉소에 흠칫 놀라면서도 억지로 기세를 끌어올리며 한 발짝 앞으로 다가섰다. 너 지금 웃음이 나와? 당장 가서 그 차 키 가져와. 혜진은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는 최도영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그대로 지나쳐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야, 윤혜진. 너 지금 어디가? 등 뒤에서 최도영이 미친 듯이 포효했다. 혜진은 현관 옆 수납장으로 다가가 자신의 가죽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가방 안을 뒤적여 SUV 차 키를 꺼내더니 손바닥 위에서 가볍게 무게를 가늠하듯 위아래로 튕겼다. 그러고는 세 사람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앞에서 그 차 키를 가방의 가장 깊숙한 안주머니에 찔러 넣고 지퍼를 닫아버렸다. 히스테릭한 말다툼도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도 없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윤혜진, 너 오늘 그 문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다신 이 집에 돌아올 생각 마. 쾅. 육중한 방화문이 무서운 파열음을 내며 닫혔고 문틀에 쌓여있던 먼지가 부옇게 떨어져 내렸다. 최도영의 허세 가득한 발악은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철저하게 차단되었다. 혜진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 지하주차장으로 향하는 버튼을 눌렀다. 붉게 부어오른 자신의 반쪽 얼굴이 비치는 엘리베이터 문을 응시하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단축 번호를 꾹 눌렀다. 여세요, 김 변호사님. 저 윤혜진입니다. 네, 주말 아침부터 실례가 많습니다. 지금 즉시 혼인 취소 소송 절차 밟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요청할 서류들 좀 미리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혜진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차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뚜뚜 하는 신호음이 뚝 끊겼다. 차 안은 무덤처럼 고요해졌다. 묵직한 타이어가 아스팔트 노면을 짓누르며 달리는 둔탁한 마찰음만이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히터를 켜지 않았다. 11월의 차디찬 심야 공기가 에어컨 송풍구를 타고 흘러나와 그녀의 왼쪽 뺨을 때렸다. 맞은 자리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으며 심장 박동에 맞춰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혜진은 오른손을 들어 올렸다가 허공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끝내 그 부어오른 상처를 건드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스티어링 휠을 꽉 움켜쥐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 육중한 SUV의 엔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굉음을 냈고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들을 룸미러 너머로 아득히 밀어내며 경기도 본가를 향해 질주했다. 새벽 1시 반. 경기도에 위치한 고급 단독주택 단지. 육중한 철제 대문 밖으로 눈이 부실 만큼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현관 포치에 센서 등이 켜졌다. 혜진이 두꺼운 원목 대문을 밀고 들어가자마자 잠옷차림의 아버지가 젠걸음으로 마중을 나왔다. 그의 손에는 돋보기 안경이 들려 있었다.
딸의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친 채 여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의 시선이 혜진의 왼쪽 뺨에 선명하게 찍힌 손자국에 닿는 순간 그의 다급했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현관의 공기가 무려 10초 동안이나 얼어붙었다. 누가 그랬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었고 성대에서 거친 사포를 긁어대는 듯한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혜진은 허리를 굽혀 구두를 벗고 실내화로 갈아 신었다. 꼿꼿하게 허리를 편 그녀가 아버지의 흔들리는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최도영이요. 아버지의 양옆으로 툭 떨어져 있던 두 손이 벼락을 맞은 듯 꽉 쥐어졌다. 손등 위로 시퍼런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도 자초지종을 캐묻지도 않았다. 그저 폐부가 찢어질 듯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더니 몸을 돌려 거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서 얼음 찜질부터 해라. 내일 아침 일찍 김 변호사 들어오라고 해. 다음 날 오전 9시.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온 아침 햇살이 경기도 본가 거실을 환하게 비췄다. 소파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2개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발급받은 상의 진단서가 놓여 있었다. 회색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는 1인용 안락 의자에 앉아 혜진이 건넨 서류들을 매의 눈으로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한 지 이제 막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고 외부의 물리적 타격으로 인한 연부조직 좌상이라는 명확한 소견이 적힌 이상의 진단서까지 있으니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엔 요건이 아주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었다. 다만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혜진은 긴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포개고 있었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네모난 의료용 거즈가 붙어 있었고 입을 열 때마다 근육이 당기는지 평소보다 한층 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포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은 전부 제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내역이 있습니다. 차 역시 제 혼전 재산이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쪽으로 흘러가는 모든 자금줄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그녀는 몸을 틀어 옆에 놓아둔 노트북을 끌어당겨 덮개를 열었다. 비밀번호 입력. 인터넷 뱅킹 시스템 접속.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불빛이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을 차갑게 물들였다. 김 변호사님, 재무 청산 리스트 하나만 작성해 주시죠. 혜진의 손가락이 터치패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여 신용카드 관리 페이지를 클릭했다. 화면에 3장의 신용카드 아이콘이 나란히 떠올랐다. 그중 2장은 그녀 명의의 본인 카드였고 마지막 3번째 카드는 그녀의 계좌에 연동된 블랙 등급의 가족 카드였다. 이 가족 카드는 지금 최도영의 지갑 속에 고이 모셔져 있었다. 지난 반년 동안 그는 이 카드로 직장 동료들에게 비싼 밥을 쏘고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빼입었으며 심지어 주식으로 날려먹은 마이너스 통장 구멍까지 메워왔다. 혜진은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그 가족 카드 아이콘 위로 가져갔다. 클릭, 분실 신고, 사용 정지. 시스템 화면에 확인 메시지를 묻는 팝업 창이 떴다. 해당 카드를 영구 정지하시겠습니까? 혜진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엔터 키를 내리쳤다. 화면이 새로 고침되었다. 정상 사용 중이던 초록색 상태창이 순식간에 회색빛의 정지 상태로 바뀌었다. 그 작업을 마친 그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부동산 이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마포구 아파트 세입자 윤혜진입니다. 혜진의 어조는 마치 오늘 점심 메뉴를 묻는 것처럼 평온했다. 네, 맞습니다. 그 집 전세 계약을 해지하려고요. 네,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제 보증금에서 바로 제해 주시고요. 남은 잔금은 제 계좌로 원상 복구시켜 주십시오. 네, 오늘 날짜로 당장 효력 발생하게 처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에게 통보해서 3일 안으로 집안 물건 싹 다 빼라고 전해주시죠. 만약 기한 내에 안 나간다고 버티면 관리사무소 직원 대동해서 당장 도어록 비밀번호부터 바꾸십시오. 통화를 마친 혜진은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단 한 번의 버벅거림도 없이 완벽하게 끝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미지근해진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넘겼다. 쌉싸름한 찬물이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흘러내려가며 그 역겨웠던 관계에 대한 마지막 구역질마저 말끔하게 씻어내렸다. 같은 시각 서울 마포구. 최도영은 아파트 현관에 서서 벽에 달린 도어록 거울을 보며 넥타이 매무새를 가다듬고 있었다. 그는 오늘 특별히 혜진이 결제해준 200만 원짜리 최고급 맞춤 정장을 빼입었다. 머리는 헤어왁스를 발라 빈틈없이 넘겼다. 어젯밤 혜진이 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잠깐 불안감이 스치긴 했다. 하지만 어머니 강순자가 옆에서 계속 부추겼다. 여자는 처음부터 오냐오냐 해주면 안 돼. 내가 손찌검 한 번 했다고 친정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거, 그거 지가 꿀리니까 도망가는 거야. 며칠 혼자 열 시키게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꼬리 내리고 기어들어와서 싹싹 빌게 되어 있어. 우리 집안이 이제 어디 가서 꿀릴 집안이냐? 너 절대 먼저 고개 숙이고 들어가지 마라. 최도영은 어머니의 말이 100번 옳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그는 혜진이 제 발로 돌아오면 어떻게 너그럽게 용서해 줄지, 그리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차키를 동생에게 넘겨주게 만들지 그럴싸한 시나리오까지 다 짜둔 상태였다. 그는 현관 방화문을 열고 나가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로비를 빠져나온 최도영은 습관처럼 지하 주차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어 걸음 걷고 나서야 그 SUV 차량을 어젯밤 혜진이 몰고 나가버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단지 밖 지하철역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 도착한 최도영은 정장 안주머니로 손을 뻗었다. 텅 비어 있었다. 회사 출입증과 그 블랙 등급의 가족 카드가 든 클러치백을 어젯밤 물을 마시고 아일랜드 식탁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온 것이다. 아씨, 진짜의 최도영은 낮게 욕설을 내뱉고는 다시 아파트로 발길을 돌렸다. 신혼집 현관문 앞에 다시 선 최도영이 도어록에 손을 갖다 댔다. 띠릭. 숫자 패드에 불이 들어왔다. 그는 익숙하게 숫자를 눌렀다. 0, 4, 2, 7 자신의 생일이었다. 도어록에서 신경을 긁는 삐빅하는 긴 경고음이 2번 울렸다. 패드 화면이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이어서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건조한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최도영은 흠칫 놀랐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나 싶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검지손가락을 세워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다시 숫자를 눌렀다. 0, 4, 2, 7. 삐빅. 비밀번호가 틀렸으니 다시 입력하라는 기계음이 무심하게 반복되었다. 그의 관자놀이를 타고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최도영은 방금 전 단정하게 메어둔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겨 풀며 방화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다. 엄마 안에 있어요? 문 좀 열어봐요. 집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강순자와 최도준은 이미 30분 전에 선을 볼 장소를 미리 답사하겠다며 청담동으로 득의양양하게 외출한 뒤였다. 최도영은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 앱을 열고 혜진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지금 거신 번호는 통화 중이오니 삐소리 이후 소리샘으로 연결된다는 안내 멘트가 허무하게 흘러나왔다. 수신 차단이었다. 그는 카카오톡을 열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렸다. 지금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비밀번호가 왜 안 맞냐고, 당장 바뀐 비밀번호를 보내라고 메시지를 전송했다. 하지만 메시지 옆에는 전송 실패를 알리는 붉은색 느낌표가 떴고 그 아래로 상대방이 친구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회색 안내 문구가 나타났다. 최도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다. 바로 그때 휴대폰 화면이 번쩍이며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이름에는 집주인 이 소장이라고 떠 있었다. 최도영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 소장님, 저희 집 도어록이 고장 난 것 같은데 혹시 사람 좀 불러주실 수? 최 대리의 전화기 너머 이 소장의 목소리는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듯 냉랭했다. 도어록 고장 난 거 아닙니다. 방금 전 사모님께서 연락하셔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싹 다 초기화하셨어요. 사모님이 일방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 통보하셨고 중도 해지 위약금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제 쪽에서 보증금 반환 절차는 이미 끝났고요. 짐 정리할 시간 3일 드릴 테니 그 안에 집 비워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도 규정대로 강제 퇴거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쾅 하고 폭발하는 것 같았다. 계약해지요. 그의 목소리가 멱살 잡힌 수탉처럼 삑사리를 냈다. 이 소장님,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 집이 제 명의로 사모님 명의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니 당연히 사모님 계좌로 돌려드리는 게 맞죠. 이 소장이 짜증스럽게 그의 말을 잘랐다. 아무튼 제 할 말은 다 전했습니다.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방 빼십시오. 또. 전화가 끊겼다. 최도영은 문 밖에 화석처럼 굳어버렸다. 복도의 센서 등이 그의 움직임이 없자 스르르 꺼져버렸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선 채 굳게 닫힌 방화문을 바라보았다.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의 대기업 사옥. 최도영은 결국 단골 세탁소에 가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빌려 택시를 타고 회사에 도착했다. 안내 데스크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은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복도를 지나갔다. 어이, 도영씨, 좋은 아침. 마케팅부 김 과장이 보온병을 들고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쳤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새신랑이 얼굴빛이 왜 이리 퀭해? 최도영은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쥐어짜내며 손등으로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훔쳤다. 아유, 아닙니다. 어젯밤에 신혼집 짐 정리하느라 좀 늦게 자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한강뷰 아파트 사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먼. 우리같이 반지하 전세나 전전하는 불쌍한 인생들이랑은 차원이 달라. 김 과장이 넉살 좋게 농담을 던졌다.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도 부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다. 평소 같았으면 최도영이 가장 우쭐대며 즐겼을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찬사들은 수백 개의 바늘이 되어 그의 온몸을 찌르고 있었다. 최도영은 솟구치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통 크게 손을 내저었다. 다들 어제 야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1층 내려가서 커피 쏘겠습니다. 늘 마시던 대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맞죠? 역시 우리 최 대리가 최고야. 최도영은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와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그는 끊임없이 심호흡을 했다. 괜찮다. 혜진이 그냥 홧김에 성질을 부리는 것뿐이다. 그 블랙 등급 가족 카드는 자신의 휴대폰 삼성페이에 등록되어 있으니 결제만 제대로 떨어지면 이 알량한 체면은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었다. 퇴근하고 명품백이라도 하나 사서 안겨주며 살살 달래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1층 로비의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최도영은 계산대 앞에 서서 턱을 살짝 치켜들었다. 대기업 대리라는 그 알량한 자존심을 한껏 끌어올린 태도였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 제일 큰 사이즈로요. 네, 결제하실 금액은 25,000원입니다.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안내했다. 최도영은 휴대폰을 꺼내 삼성페이 앱을 열고 지문 인식을 한 뒤 결제 단말기에 가져다 댔다. 띠릭. 하지만 포스기에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 이 카드는 거래 제한이 걸려 있다고 뜨는데요. 혹시 다른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일었다. 최도영의 등줄기가 빳빳하게 굳었다. 그는 애써 헛웃음을 쳤다. 단말기 통신 오류인가 보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그는 휴대폰을 다시 단말기에 바짝 가져다 댔다. 띠릭. 결제창에는 거래가 거절되었다며 분실 신고 처리되거나 정지된 카드라는 안내 문구가 무자비하게 떠올랐다. 직원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손님, 카드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뒤에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쩌시겠어요? 정지라니 그럴 리가요. 그 카드 한도가 2,000만 원이 넘는데
최도영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커졌다. 자신이 느끼는 극도의 공포와 찌질함을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쓸어 넘겨 은행 앱에 접속했다. 로그인. 지문 확인. 화면 한가운데 시뻘건 팝업 창이 떠올랐다. 본인 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가 본 회원에 의해 해지 처리되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의 시선이 화면 하단에 떠있는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에 꽂혔다. 클릭. 서울가정법원에서 발송한 전자통지서였다. 윤혜진 씨가 신청한 재산가압류에 따라 최도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및 모든 주식 증권 계좌가 오늘 오전 10시 5분부로 법적 동결 조치되었으며 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 일체의 자금 이체 및 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최도영은 그 글거들을 노려보며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그는 혜진 몰래 회사 마케팅부 운영비를 빼돌려 주식으로 날린 구멍을 메워왔다.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혜진의 카드에서 5천만 원을 현금 서비스로 끌어다 물타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계좌마저 꽁꽁 묶여버렸으니 그에게는 마지막으로 반전을 노릴 썩은 동아줄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손님. 주문 취소해드릴까요? 직원이 계산대를 톡톡 두드렸다. 줄 서 있던 타부서 동료가 고개를 쑥 내밀었다. 최 대리님, 지갑 안 가져오셨으면 제가 대신 결제해드릴까요? 그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동정 어린 한마디가 최도영의 뺨을 후려치는 통렬한 따귀처럼 날아들었다. 그는 변명 한마디 내뱉지 못한 채 획 돌아서서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마치 쫓기는 들개처럼 카페 밖으로 달아났다. 오후 2시 경기도의 고급 단독주택. 검은색 택시 한 대가 철제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렸다. 강순자가 최도준의 팔을 붙들고 반쯤 넋이 나간 채 비틀거리며 내렸다. 그 뒤로 최도영이 따라 내렸다. 아침에 입고 나간 맞춤 정장은 구김살 투성이었고 넥타이는 진작에 어디다 내다 버렸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세 사람은 굳게 닫힌 철제 대문 앞에 섰다. 불과 1시간 전 강순자는 작은 아들을 데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포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는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이 진을 치고 도어록을 강제로 뜯어내고 있었다. 자초지종을 묻자 집이 이미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사색이 되어 최도영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기 너머에 최도영은 카드도 다 막히고 회사 이메일로 법원 출석 요구서까지 날아왔다며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강순자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떠받들고 친척들 앞에서 자랑에 마지 않던 대기업 대리 아들의 실체가 바늘 한 번 찌르면 터져버릴 얄팍한 비눗방울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혜진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강순자는 두 손으로 철문 창살을 부여잡고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며 목 놓아 울부짖었다. 평소 친척들 앞에서 고상한 척 한복 자락을 펄럭이던 그 콧대 높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최도준은 옆에 서서 짜증스럽게 바닥에 자갈을 걷어찼다.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이 동네 다 부자들 사는 곳인데 남들이 보면 얼마나 쪽팔려요. 쪽팔린 게 대수냐.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체면이 밥 먹여줘. 강순자가 꽥소리를 지르고는 다시 미친 듯이 철문을 흔들어댔다. 철컹. 대문 옆에 달린 쪽문이 안에서 열렸다. 혜진은 연한 회색빛 캐시미어 코트 차림으로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왼쪽 뺨에 남은 붉은 기운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고 하얀 피부 위에 붙은 네모난 의료용 거즈가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의 뒤로는 굵은 대나무 빗자루를 움켜쥔 아버지가 버티고 서 있었다. 혜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강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자갈이 깔린 진입로 위에 철퍼덕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애원했다. 혜진아, 내 착한 며느리야. 이 애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어제 노망이 나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렸어. 제발 이 못난 애미 한 번만 용서해다오. 강순자는 콧물과 눈물을 범벅한 채 고개를 들어 혜진을 올려다보았다.
도영이도 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반성하고 있어. 얘 얼굴 좀 봐라. 평소에 널 얼마나 끔찍이 아꼈니? 이제 겨우 결혼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혼이 웬 말이냐? 전셋집 빼버리면 당장 우리 식구들은 어디 가서 발 뻗고 자라고 이러니? 최도영은 어머니 뒤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지만 뼛속 깊이 박힌 그 알량하고도 역겨운 자존심이 그를 무릎 꿇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혜진을 바라보았다. 혜진아,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응? 카드 다 돌려줄게. 차 빌려달라는 소리도 다신 안 할 테니까. 제발 가압류부터 좀 풀어줘. 회사 감사실에서 내 주식 계좌 털면 나 진짜 인생 끝장나. 혜진은 계단 위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발 아래 벌레를 보듯 그 모자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강순자는 그녀가 수천만 원을 들여 맞춘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에 거만하게 앉아 당당하게 차 키를 요구했다. 최도영은 자신이 이 집안의 법이자 하늘이라도 되는 양손을 높이 쳐들고 그녀의 뺨을 후려쳤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을 포장해주던 화려한 한강뷰 아파트를 잃고 흥청망청 긁어대던 한도 무제한의 카드를 빼앗겼다. 그 얄팍하고도 위선적인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내고 나니 남은 것은 악취나는 진흙탕 속에 뒹구는 찌꺼기들 뿐이었다. 혜진은 화조차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상황이 지독하게 우스꽝스러웠다. 어머님, 혜진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들의 고막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쪽들 사과받으러 나온 거 아닙니다. 강순자의 오열이 일순간 멎었다. 차키, 절대 안 빌려줍니다. 내 집, 그쪽들 발끝 하나 못 들여놓게 할 겁니다. 내 돈, 단 10원 한 장도 그쪽들 위해 쓰는 일 없을 거고요. 혜진이 주머니에서 손을 천천히 빼냈다. 오늘 나온 건 딱 한 가지 통보할 게 있어서입니다. 그녀의 서늘한 시선이 최도영을 향했다. 최도영, 당신 작년 10월부터 직위를 악용해서 마케팅부 운영비를 7번에 걸쳐 빼돌렸지. 총액 3,200만 원, 그 돈 전부 당신 개인 주식 계좌에 쏟아부었고 거기서 발생한 손실 메꾸려고 내 신용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 돌려막기 했잖아. 최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며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간신히 버티고 있던 두 다리가 결국 허물어지며 바닥에 쾅 하고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자갈에 값비싼 맞춤 정장 바지가 찢겨나갔다. 내가 그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내가 매달 당신 회사 영수증 처리 도와줬잖아. 혜진은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사본,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백업해뒀지. 그리고 어제 당신이 내 뺨 때려서 끄는 상의 진단서까지 싹 다 묶어서 1시간 전에 당신네 회사 인사팀이랑 감사실 대표 메일로 꽂아 넣었어. 그 짧은 몇 마디가 굵고 차가운 대못이 되어 최도영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았다. 윤혜진, 당신 완전히 미쳤어. 옆에서 듣고 있던 최도준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를 빽 질렀다. 우리 형을 기어이 감방에 쳐넣겠다는 거야? 사진은 지 발로 걸어 들어간 거고 난 그저 친절하게 문을 열어줬을 뿐이야. 혜진은 최도준을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던졌다. 26이나 처먹었으면 징징대지 말고 내 발로 뛰어서 돈 벌고 차 사. 그만해라. 혜진의 아버지가 앞으로 썩 나서며 딸을 등 뒤로 숨겼다. 그는 치켜들고 있던 대나무 빗자루를 허공으로 휘두르더니 자비 없이 강순자와 최도영의 다리 몽둥이를 향해 내리쳤다. 단단한 대나무 가지가 옷깃을 찢을 듯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아이고, 사람 살려. 강순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다시피 도망쳤다. 우리 집안의 여자에게 손찌검하는 짐승 새끼들이 발들일 자리는 없다. 아버지는 빗자루를 바닥에 쾅 내리찍으며 도로 쪽을 향해 삿대질을 했다. 너희 최씨 집안의 그 대단한 체면 시궁창에나 쳐박고 평생 끌어안고 살아라. 내 집 앞에 1분만 더 알짱거리면 주거 침입죄로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썩 꺼져. 혜진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가며 쾅 소리가 나도록 묵직한 철문을 닫아버리고는
안에서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문밖에서는 강순자가 철문을 긁으며 울부짖는 소리와 바닥에 널브러진 최도영이 짐승의 단말마처럼 토해내는 끔찍한 오열이 엉켜 들려왔다. 3일 뒤 서울 강남구 대기업 사옥 12층 인사팀 회의실. 최도영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는 두피에 기름지게 들러붙어 있었고 초점 없는 두 눈에는 시뻘건 핏발이 가득했다. 맞은편에 앉은 인사팀장이 두툼한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툭 던졌다. 그 안에는 혜진이 보낸 완벽한 자금 이체 내역서, 영수증 대조표,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상해 진단서 사본이 고스란히 꽂혀 있었다. 부서 운영비 횡령 내역, 자체 감사로 전부 사실 확인 끝났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고장난 복사기를 대하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최 대리. 아니, 최도영 씨 회사는 규정에 따라 최도영 씨를 즉각 징계해고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금 횡령 건은 법무팀에서 이미 경찰에 정식으로 고발장 접수했고요. 빼돌린 돈은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이달 말까지 전액 변제하십시오. 그리고 팀장이 손가락 관절로 상해 진단서를 툭툭 두드렸다. 우리 회사가 가장 엄격하게 보는 게 직원의 윤리의식입니다. 최도영 씨 가정폭력 사건, 지금 사내 블라인드 게시판에 도배돼서 난리도 아닙니다. 회사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죠. 해고 통지서입니다. 서명하시죠. 밖에서 보안 요원 대기 중이니까 정확히 10분 드립니다. 자리 가서 사적인 짐만 챙겨서 나가십시오. 최도영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펜을 쥐었다. 종이 위로 펜촉이 닿으며 검고 삐뚤빼뚤한 자국을 남겼다. 그는 착각했었다. 이 번듯한 대기업 사무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 살다 보면 제 뼛속까지 스며든 가난의 냄새를 완전히 지워낼 수 있을 거라고. 혜진이 퍼주는 돈, 혜진이 베푸는 배려를 자신이 누려 마땅한 권리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가 허세를 부리며 휘둘렀던 그 폭력적인 따귀 한 대가 결국 그를 가장 비참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말았다. 10분 뒤 최도영은 종이 상자에 조촐한 짐을 담아든 채 덩치 큰 보안 요원 2명의 감시를 받으며 고개를 푹 숙이고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평소 그에게 싹싹하게 굴던 동료들은 일제히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동정 어린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등 뒤로 쏟아지는 멸시 섞인 수군거림이 차라리 뺨을 수십 대 얻어맞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다. 사옥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칼바람이 야른 정장 재킷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온전히 서 있을 단 한 뼘의 땅조차 잃어버렸다. 한 달 뒤 서울 관악구 한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비좁고 습한 골목길. 강순자는 마감 세일로 사온 떨이 배추가 담긴 시커먼 비닐봉지를 들고 푸릇푸릇한 이끼가 낀 시멘트 계단을 위태롭게 밟고 내려갔다. 녹이 잔뜩 쓴 철문을 삐걱거리며 열자 하수구에서 역류한 지독한 악취가 훅 끼쳐왔다. 결국 그들이 쫓겨나듯 다시 기어들어온 반지하 단칸방이었다. 지면과 맞닿은 손바닥만 한 창문 2개로 흙먼지가 섞인 탁한 빛이 겨우 스며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미처 풀지 못한 이삿짐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도준은 낡아빠진 접이식 매트리스에 드러누워 모바일 게임을 하며 신경질을 부렸다. 아씨, 엄마. 이 썩어 빠진 동네는 데이터도 안 터져.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니까. 목둘레가 누렇게 바랜 낡은 티셔츠 차림의 최도영은 현관을 등진 채 방구석에 시체처럼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다. 혜진은 전세 보증금을 전액 회수했고 그가 횡령한 자금 역시 채무로 묶어 강제 집행을 걸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계좌는 먼지 한 톨 안 남고 싹 비워졌으며 회사에 물어내야 할 거액의 손해 배상금까지 고스란히 비드로 얹혀졌다. 이제 그는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 한 갑조차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완벽한 신용 불량자였다. 그놈의 주둥이 좀 닥치지 못해 강순자가 비닐봉지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시커먼 곰팡이가 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아 땅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최고급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친척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자랑하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은 진작에 깨버린 허망한 한여름 밤의 꿈이 되어버렸다. 이 퀴퀴한 반지하 방이 그들이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지독한 현실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에 세련된 고급 오피스 빌딩. 윤혜진은 탁 트인 넓은 회의실 상석에 앉아 해외 고급 풀빌라의 건축 설계 도면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윤 디렉터님, 이 아치형 층고 설계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방금 최종 서명 마쳤습니다. 어시스턴트가 결제 서류를 공손히 건넸다. 혜진은 만년필을 받아들고 서류 하단에 거침없이 사인을 갈겼다. 그녀의 뺨에 남아있던 상처는 흉터 하나 없이 완벽하게 아물었다. 이전보다 짧고 세련되게 다듬은 단발머리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했다. 좋아요. 이 도면대로 바로 시공 들어가세요. 회의가 끝났다. 혜진은 짐을 챙겨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녀가 차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자 수입 SUV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경쾌한 알림음과 함께 번쩍였다. 운전석에 올라탄 그녀가 부드럽게 시동을 걸었다. 혜진은 집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강변북로를 타고 달려 한강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11월의 차가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며 뺨을 스쳤다. 차 문을 열고 내린 혜진은 강변의 안전 펜스 쪽으로 걸어갔다. 짙은 어둠 속에서 한강 물결이 일렁였고 강 건너편 도심의 불빛은 여전히 눈이 부시도록 화려했다. 마치 결혼식 날 밤 마포구 신혼집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보던 그 풍경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혜진은 코트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차가운 금속성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자동차의 스페어 키였다. 강순자가 제 것인 양 당당하게 내놓으라 윽박지르고 최도영이 폭력을 휘두르며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열쇠. 손끝에 닿은 금속의 감촉은 서늘하고도 묵직했다. 그것은 한때 그녀가 베풀었던 양보와 포용의 상징이었으며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 그녀의 피를 빨아먹고 가부장적 권위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기형적인 결혼 생활의 잔해였다. 혜진은 손에 쥔 열쇠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과거에 질척이던 고통이나 미련 따위는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은 거울처럼 맑고 평온했다. 상대방이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길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반격은 구차하게 매달리며 싸우거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대가 딛고 서 있던 모든 발판을 단숨에 쓸어버리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알량한 체면이 제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꼴을 우아하게 지켜보는 것이다. 혜진은 팔을 들어 올려 전방을 향해 힘껏 휘둘렀다. 검은색 차 키가 밤하늘에 깔끔한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가르더니 소리 없이 거친 한강 물결 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수면 위로 아주 작은 파문이 일었지만 이내 거센 물살에 집어삼켜져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혜진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양손을 다시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자신의 차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이힐 굽이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경쾌하고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만이 밤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혜진은 결국 혼수로 해왔던 그 자동차의 열쇠를 일렁이는 한강 물속으로 가볍게 던져버렸다. 위선과 계산, 그리고 지독하게 차가웠던 그 짧은 결혼 생활의 기억마저 강바닥 깊은 곳으로 영원히 가라앉힌 채 두 번 다시 떠올리지 않기로 했다. 결혼은 결코 일방적인 구휼 사업이 아니며 폭력을 휘두르는 자가 권위를 세우고 착취하기 위한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의 헌신과 배려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당신의 마지막 선을 짓밟으려 든다면 가장 치명적이고 단호한 반격은 바로 그가 딛고 선 모든 발판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 알량한 체면과 허울이 결국 자신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남의 호의와 헌신을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겪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끝.